30년간 동맹을 유지하던 미국이 한순간에 변절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한국을 범죄자 취급했던 미국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현대차가 강경하게 철수를 주장하자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매기 도슨입니다. 사바나 포스트에서 10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죠. 그런데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자주 다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인 엔지니어 커뮤니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한 이방인들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알게 됐죠. 이들이야말로 사바나를 살려낸 진짜 주역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대차 공장이 들어선 후부터 이 도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바나는 그냥 평범한 남부 소도시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애틀랜타나 샬럿으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과 관광객뿐이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인마트가 생기고 한국 레스토랑이 문을 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놀이터가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날 새벽 5시 30분 제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울렸어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맥이, 지금 당장 현대차 공장으로 와봐. 큰일 났어. 전화를 건 사람은 마이크 톰슨이었어요. 우리 신문사 사진기자죠. 평소에도 새벽부터 돌아다니며 사건 사고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현대차 공장까지는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적한 새벽 도로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공장 방향으로 가면서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검은색 SUV들이 여러 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연방정부 차량들이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테러라도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장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 3대가 빙빙 돌고 있었고 공장 정문 앞에는 검은 군용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를 세우고 마이크를 찾았어요. 그는 공장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서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맥이, 이것 봐. 완전 미쳤어. 마이크가 카메라 액정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방탄복을 입은 연방 요원들이 한국인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바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마이크가 말하더군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됐대. IC 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한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있어. 비자 위반이라는데 말이 되냐? IC는 미국 이민세관단 속청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기관이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모두 합법적인 체류자들이었어요. 현대차와 LG에서 정식으로 파견된 기술자들이거든요. 저는 쌍안경을 빌려서 더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그때 제가 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연방요원이다. 손을 머리 위로 모두 엎드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도 있었어요. 김민준 씨도 보였고 이번 달에 인터뷰 약속을 잡았던 박지훈 씨도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30대로 보이는 한국인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요원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죠?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수갑뿐이었어요. 손목이 뒤로 꺾이면서 그 사람이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들렸어요. 제 취재 수첩에는 그 순간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법이 아니라 정치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이크가 무전기로 확인해보니 거기서도 한국인 기술자들이 대거 체포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체포된 건지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었지만 상당한 규모인 것만은 확실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총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라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다른 국적의 기술자들이었고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한국인이 많았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체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비자 단속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왜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온 직원들이에요. 40대로 보이는 한국인 팀장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요원 2명이 그를 바닥에 눕히더군요.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편집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목격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모두 성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신문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가 찍은 사진들을 USB에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그 사진들만 봐도 오늘 아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편집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며 떠들썩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날은 유독 조용했거든요. 그리고 제 책상 근처에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30대 후반의 남자들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압박감을 주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매기 도슨 기자시죠? 목소리가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연방수사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FBI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FBI 요원이 왜 저를 찾는 거죠? 저희는 연방수사국 특별수사팀입니다. 오늘 아침 현대차 공장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다른 요원이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전혀 웃음기가 없었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요원이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매기, 오늘 아침 일은 기사로 내보내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협박인가요? 제가 반문하자 두 번째 요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조언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언론이 섣불리 개입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국가 안보요? 비자 단속이 국가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원들은 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첫 번째 요원이 제 책상 위에 명함을 놓으며 말했어요. 혹시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먼저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내용을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무서운 말을 덧붙였어요. 사바나 포스트는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신문이죠. 그런 신문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신문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생계까지 볼모로 잡는 거였죠. 안 그러면 신문사가 끝날 거다. 두 번째 요원의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졌어요. 요원들이 떠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는 않더군요. 아마 분위기를 눈치챘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톰 해리슨 편집국장이 제 자리로 왔어요. 매기, 사무실로 좀 와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편집국장 사무실에 들어가자 톰이 문을 닫고 저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아침 일은 어떻게 됐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FBI 요원들의 협박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톰은 제 상사였고 무엇보다 제가 신뢰하는 동료였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 체포가 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332명이나 잡혀갔다고 하더군요. 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어요. 그 기사는 쓰지 마. 매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왜요? 이건 큰 뉴스잖아요.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세요. 톰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어쩔 수 없어. 위에서요? 누구 말이에요? 제가 다그쳐 물어보자 톰은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 당분간은
한국인 관련 기사는 자제하자.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며칠 전 톰이 했던 말들, 워싱턴이 원하는 대로 쓰라는 말, 너무 친한 척하지 말라는 말들이 모두 연결됐거든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숙제하는 소리가 들리고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거든요. FBI 요원들의 협박과 톰의 지시, 그리고 오늘 아침 목격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제목부터가 문제였거든요. 대규모 체포 작전인가? 비자 단속인가? 아니면 정치적 압박인가?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기사를 과연 낼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요원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신문사가 끝날 거라는 협박 말이에요. 저 하나 때문에 동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기자로서의 양심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게 기자의 사명 아닌가요? 제가 목격한 것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특히 김민준 씨가 체포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제게 항상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털어놓던 사람이었고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톰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자 먼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맥이 생각해봤는데 어제 일은 간단하게 처리하자.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고만 쓰면 돼. 자세한 내용은 넣지 말고. 저는 항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정식 비자를 가진 기술자들이라고요. 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당국에서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불법인 거지. 우리는 그냥 사실만 전달하면 돼. 사실만 전달한다고요? 그럼 진실은 누가 전달하나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톰의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맥이, 내가 기자 생활 10년 동안 배운 게 뭐야? 때로는 쓰지 않는 것도 용기라는 걸 모르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쓰지 않는 것도 용기라니요. 그게 정말 용기인가요? 아니면 비겁함인가요? 결국 그날 신문에는 단 몇 줄의 기사만 실렸어요. 연방당국, 조지아 지역 불법 체류자 475명 단속, 비자 위반 혐의로 한국인 332명 포함 체포. 관계 당국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목격한 그 모든 충격적인 장면들, 한국인들의 절규, 불합리한 체포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단 세 줄로 축약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기사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그냥 당국의 보도자료를 베낀 것에 불과했어요. 점심시간에 마이크가 제자리로 왔어요. 맥이, 어제 찍은 사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는 USB를 흔들며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체포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사진들을 공개하면 진실을 알릴 수 있겠지만 동시에 더 큰 보복이 따를 수도 있었어요. 일단 보관해도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야.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니면 평생 서랍 속에 묻혀있게 될까요? 그날 저녁집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는데 첫째 딸 에밀리가 물어봤어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국인 아저씨들이 모두 잡혀갔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12살인 에밀리도 이미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런 일이 있었어. 제가 답하자 에밀리가 또 물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나요?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니, 그럼 왜 잡혀갔느냐고 물을 테고,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자니 그건 거짓말이었거든요. 복잡한 일이야, 에밀리. 어른들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결국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데 저는 그 권리를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들을 팔아넘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민준 씨를 비롯해서 제가 그동안 인터뷰했던 한국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들이 저를 신뢰했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작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아니, 해주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였죠. 그로부터 사흘 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오전 10시쯤 톰이 급하게 제자리로 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맥이,
큰일 났어. 서울에서 발표가 나왔다고.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서울에서요? 무슨 발표요? 톰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뉴스 사이트를 보여줬어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기사가 떠 있었거든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현대차 미국 내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발표. 저는 기사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 회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업 확장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구체적인 조치들이었어요. 조지아 공장 2차 확장 계획 전면 중단, 엘라베마 신규 공장 건설 무기한 연기, 미국 내 R&D 센터 증설 계획 취소.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톰이 말하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야. LG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정말 그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LG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직원들의 기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다. 내용은 현대차와 비슷했지만 파급 효과는 더 클 것 같았어요. LG 배터리 공장에는 사바나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편집국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지역 정치인들, 상공회의소, 시민단체들에서 논평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 협박 때문에 한국 관련 기사는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이크가 제자리로 와서 말했어요. 맥이, 이거 완전 대박 뉴스잖아. 왜 가만히 있어?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다른 기사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시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로버트 존슨 시장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거였어요. 톰이 저를 불렀어요. 맥이, 시장 기자회견 취재해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다른 일이 있어요. 톰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내가 이 분야 전문가잖아. 한국 기업 관련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아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문가라고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전문가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몸이 좀 안 좋아요. 다른 분이 가세요. 결국 이렇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회견은 데이비드가 대신 갔어요. 그는 시정 담당 기자였는데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봤어요. 로버트 시장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차와 LG의 결정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만약 실제로 철수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 공장에만 1만 2천 명이 직접 고용되어 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만 명의 일자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LG까지 합치면 거의 5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바나 인구가 14만 명 정도인데 5만 명이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시장은 이 사태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연방정부의 단속 작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현재로서는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이런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장도 다른 정치인들도 모두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데이비드가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맥이, 이상해. 시장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더라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숨기고 있는 건 시장만이 아니었거든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압박과 협박에 굴복한 언론,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는 정치인들, 모든 게 뒤엉켜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발표가 나오자 도시 곳곳에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윌로우 크리크 아파트 단지의 변화였습니다. 그곳은
한국인 가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거든요. 저는 주말에 딸 에밀리를 데리고 그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뛰놀고 부모들이 담소를 나누던 놀이터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답변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12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바쁜 일이 있나 봐. 이렇게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 가족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이사용 트럭들이 자주 보였고 비어있는 주차 공간들이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일요일 오후에 그 단지 근처 한인마트에 들렀는데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한국인 가족들로 북적거렸는데 그날은 손님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마트 사장 박영수 씨와 몇 마디 나눴는데 그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자 박 씨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힘들어요, 매기 씨.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다들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나요? 한 30% 정도요. 이런 추세라면 마트 운영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박 씨는 5년 전에 이곳에 마트를 연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인 커뮤니티가 성장하면서 함께 발전해온 사업이었는데 이제 존폐 위기에 몰린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치랑 한국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거였어요. 김치랑은 사바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레스토랑 중 하나였거든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 손님들도 많이 찾던 곳이었어요. 사장 이민정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80% 이상 줄었어요. 미국인 손님들은 여전히 오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요. 임대료도 오르고 재료비도 비싸졌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언제 문을 닫을 예정인가요? 이달 말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요. 이민정 씨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5년간 정성스럽게 키워온 가게를 포기해야 하는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됐거든요. 김치랑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한국 상점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K-뷰티 화장품 가게, 한국 서점, 노래방까지 하나둘씩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기자로서 이런 상황을 기록하고 알려야 하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목요일 저녁에는 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어요. 윌로우 크리크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가는 한국인 가족을 우연히 만났거든요. 김민준 씨의 이웃이었던 최영호 씨 가족이었어요. 최 씨의 부인 박수진 씨와 8살 딸 지은이가 이사용 박스들을 차에 싣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평소에 에밀리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수진 씨가 슬픈 표정으로 답했어요. 텍사스로 가요. 남편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체포 사건 이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가족들이 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에밀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에밀리야, 나 이제 여기 안 살아. 텍사스로 이사가.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답했어요. 왜? 학교는 어떻게 해? 우리 같이 3학년 되기로 했잖아.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모르겠어. 엄마가 가야 한다고 해.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나요? 어른들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슬플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에밀리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지은이는 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도 했나요? 저는 또다시 대답에 궁했어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아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야. 하지만 에밀리는 예리했어요. 그럼 왜 다른 한국 친구들도 많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민수도 가고 서연이도 가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많은 한국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의 담임 선생님 말로는 지난 2주 동안 한국인 학생 7명이 전학을 갔다고 하더군요. 이건 도시의 죽음이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한국인 가족들이 떠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의 활력과 미래가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준 씨의 부인 이수경 씨였거든요. 체포 사건 이후 처음 받는 연락이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었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매기 씨,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 학교도 그만두고 집도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해요. 당신은 기자잖아요. 진실을 써줄 거라 믿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진실을 써줄 거라 믿는다고요? 저는 그 믿음을 완전히 배신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손이 떨려서 답장을 쓸 수도 없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죄송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정을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김민준 씨는 제가 그동안 가장 자주 인터뷰했던 취재원이었어요.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항상 성실하게 제 질문에 답해줬거든요. 현대차 공장의 기술 혁신,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노하우,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같은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한국에서 온 가족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아이들이 양국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모습, 사바나를 제2의 고향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까지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추수감사절 때였어요. 김민준 씨가 저를 가족 모임에 초대했었거든요. 그때 그의 아내 수경 씨와 두 아들 준호, 민호를 처음 만났어요. 준호는 에밀리와 같은 나이였고 민호는 6살이었어요. 아이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수경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매기 씨가 써주신 기사들 덕분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자로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쓴 기사가 실제로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게는 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과 너무 가까워진 나머지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으니까요. 톰이 자꾸 친한 척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체포 현장에서 김민준 씨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단순한 취재원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 같은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화가 났고 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지 않았어요. FBI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을 선택했거든요. 수경 씨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당신은 기자잖아요. 진실을 써줄 거라 믿어요.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자잖아요. 맞아요. 저는 기자예요. 하지만 진실을 쓰지 못하는 기자가 진짜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신뢰를 받고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 배신한 제가 기자 자격이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에서도 그 메시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에 마이크가 제자리로 와서 말했어요. 매기, 어제 윌로우 크리크 아파트 가봤어? 완전 유령 도시더라.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것 같던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이크가 계속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제대로 된 기사를 안 쓰는 거야? 독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할 텐데. 마이크의 말이 맞았어요. 독자들은 알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권리를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적인 안전과 직장을 지키려고 공공의 이익을 포기한 거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에밀리가 또 물어봤어요. 엄마, 준호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 아빠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에밀리는 눈치가 빨랐어요. 그럼 왜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준호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예의 바르고 친구들을 아끼는 아이였어요. 작별 인사 없이 떠날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마 너무 급하게 떠나느라 그랬을 거야.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경 씨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메시지는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제가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아니면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발표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전체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현대차와 LG 공장 주변의 상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늘 북적거리던 식당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요. 제가 자주 가던 톰의 버거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 사장 톰 워커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톰은 5년 전에 현대차 공장 근처에 가게를 열었어요. 한국인 직장인들이 점심 고객의 6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하루 매출이 예전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수요일 점심에 톰의 가게에 들렀는데 평소 같으면 줄을 서야 할 시간인데도 손님이 3명밖에 없었어요. 톰이 저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맥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매일 20명씩 와서 점심 먹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와. 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17년간 요리를 해온 사람이었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달 말까지가 한계야. 임대료를 3개월 밀렸거든. 건물주가 다음 주까지 밀린 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해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톰은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였고 아내 제니퍼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첫 아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야. 하지만 사바나에서 요리사 일자리가 얼마나 있겠어? 결국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 톰의 말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그는 사바나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는데 이제 고향을 떠나야 할 상황에 처한 거예요. 톰의 가게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거리에 있던 사바나 카페도 영업을 중단했어요. 사장 마리아 곤잘레스는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였는데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자신만의 카페를 연 사람이었어요. 한국인 고객들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로 유명했었거든요.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없어지니까 매출이 70% 떨어졌어요. 커피원 두며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어드니까 적자가 계속 쌓여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문을 닫기로 했어요.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카페는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아이들 아빠가 있는 플로리다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강하게 느꼈어요. 한국인들이 떠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지역 경제의 모습이었거든요.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다음 주에는 퀵프린트라는 복사집도 문을 닫았어요. 사장 데이비드 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현대차와 LG 직원들의 업무용 인쇄물을 주로 담당했었거든요. 고객들이 떠나면서 매출의 80%가 사라진 거예요. 같은 주에 사바나 드라이클리닝도 영업을 중단했어요. 한국인 가족들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떠나버리니까 경영이 어려워진 거였어요. 사장 로버트 스미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고객들이 사라지는 건 처음이야. 한 달 만에 단골 고객 50가구가 모두 없어졌어.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해피키즈 데이케어 소식이었어요. 한국인 아이들을 주로 돌봐주던 어린이집이었는데 원화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폐원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원장 수잔 브라운은 20년간 유아교육에 종사해온 베테랑이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만두면서 교실이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4세반은 15명에서 3명으로 5세반은 12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정막만 감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연쇄 반응은 멈추지 않았어요. 고객들이 떠난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 역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구직 활동을 해야 했어요. 지역 경제가 악순환에 빠진 거였죠. 금요일 저녁에 에밀리와 함께 시내를 걸어가면서 변화를 실감했어요. 평소 같으면 불빛으로 환했을 상점가가 군데군데 어두워져 있었거든요. 닫힌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거리 전체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에밀리가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님들이 줄어서 그래. 이렇게 간단히 답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소식과 지역 경제 붕괴가 알려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국제 언론들이
사바나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CNN에서 특파원을 보냈어요. 화요일 아침에 현대차 공장 앞에서 리포트를 하는 걸 봤는데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동맹국 국민 대규모 체포, 미국 남부도시 경제 붕괴. 저는 그 리포트를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언론사가 대신 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이 밀려왔거든요. CNN 기자는 체포 현장 목격자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미국인 공장 직원이 증언했어요. 그들은 그냥 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치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것처럼 대했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했어야 할 말들이었거든요. 제가 목격했던 그 현장의 증언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에는 BBC에서도 취재진을 보냈어요. 영국 기자는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BBC 리포트에서는 체포된 한국인들의 비자 상태를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체포된 332명 중 318명이 완전히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나머지 14명도 비자 연장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였고요. BBC 기자가 화면에서 말했어요. 이는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맹국 국민을 상대로 한 이런 대규모 단속은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처음 취재 수첩에 적었던 그 한 문장과 똑같았거든요. 이건 법이 아니라 정치다. 외국 기자가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였어요. 독일의 슈피겔 잡지에서도 기자를 파견했어요. 독일 기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분석이 매우 정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거든요. 현대차와 LG의 미국 내 투자 규모만 2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들이 완전히 철수한다면 직간접적으로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프랑스 르몽드 신문도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어요. 미국의 대동맹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일방적 압박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없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어요.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런 국제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지는 동안 저희 사바나 포스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 언론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외국 언론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거예요. 목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욕타임스에서 일면 톱 기사로 이 사건을 다뤘다는 거였어요. 제목이 강력했어요. 배신당한 동맹, 트럼프의 정치쇼가 부른 외교적 재앙. 뉴욕타임스 기사는 워싱턴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더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어요. 이번 체포 작전이 백악관에서 직접 기획됐다는 것,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계획됐다는 것,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관이 있다는 것까지 보도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사설에서 동맹 모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이는 미국 외교의 치욕적 후퇴다. 동맹국을 적국처럼 대우하는 행위는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킬 뿐이다.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도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 있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톰이 제자리로 왔어요.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맥이, 큰일 났어.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국제 언론들이 우리를 직접 취재하려고 한다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저는 금방 이해했어요. 외국 기자들이 왜 지역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죠.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톰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위에서 지시를 기다리라고 하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그날 저녁집에서 국제뉴스를 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유럽연합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동맹국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나토에서도 비슷한 논평을 냈어요. 동맹의 가치는 상호 신뢰에 있다. 이번 사건은 그 가치를 훼손했다. 심지어 나토까지 나서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였어요. 이런 국제적 반응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사바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던 저희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다는 현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바나는 점점 정말로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매일 목격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밤에 시내를 걸을 때면 그 변화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레스토랑들과 카페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찼던 거리가 이제는 정막만 감돌고 있었어요. 목요일 밤 늦게 기사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대차 공장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3교대 근무 때문에 밤에도 불빛이 환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공장 건물 대부분이 어둠에 잠겨 있었거든요. 몇 개의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그 광경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곳은 24시간 돌아가는 생산기지였는데 이제는 마치 폐허가 된 것 같았어요. 간판들도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고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윌로우 크리크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에밀리와 함께 그곳을 지나게 됐는데 전체 400세대 중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있는 집이 거의 없었고 아이들이 뛰놀던 놀이터는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어요. 시소는 녹이 슬기 시작했고 그네는 바람에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조용한 시간이라서 그래.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임대 안내 현수막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어요. 즉시 입주 가능, 보증금 할인, 6개월 무료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많은 현수막들이 오히려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들어보니 입주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한 달 전만 해도 95% 이상이었는데 말이에요. 상황은 주거 지역만이 아니었어요. 상업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가면서 세어보니 20개 상점 중 12개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임대 안내 팻말이 붙은 가게들이 즐비했고 어떤 곳은 아예 철거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리틀 서울이라고 불리던 구역이었어요. 한국 상점들이 모여있던 곳인데 이제는 그 이름조차 무색해졌어요. 한인마트, 한국 레스토랑, K뷰티샵, 노래방까지 모두 문을 닫았거든요. 단 한 곳만 남아있었는데 그마저도 폐점 세일 중이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 남은 가게에 들어가 봤어요. 박영수 씨의 한인마트였는데 선반들이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박 씨가 저를 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매기 씨,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다음 주면 완전히 문 닫아요. 5년간 정들었던 곳인데 이렇게 떠나게 되네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박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애틀랜타로 가려고요. 거기 형이 사업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박 씨는 이 지역에서 한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떠난다는 건 정말로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의미였어요. 토요일 아침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사바나 국제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중단한다는 거였어요. 수강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한국어 교사 김미경 씨도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시내를 걸었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는데 뭔가 이 도시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걸으면서 보니 더 많은 것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한국어 안내문, 병원의 한국어 표시, 은행의 한국어 서비스 안내판까지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인들이 이곳에 살았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폐허가 된 공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불빛 하나 없는 건물,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텅 빈 주차장.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빼앗은 건 아닐까? 제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만약 처음에 제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썼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모든 침묵과 유령 같은 적막이 저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지 못한 제 자신이 이 도시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숨기고 살면서 제 양심은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김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수경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은 기자잖아요. 진실을 써줄 거라 믿어요. 그 말이 저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화요일 아침 출근해서 톰을 만났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톰, 저 칼럼 하나 쓰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칼럼? 한국인 체포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쓰고 싶어요.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톰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맥이, 미쳤어? 그 이야기는 끝난 거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지금 신문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FBI에서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톰과 논쟁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개인 칼럼으로 쓸게요. 제 책임으로요. 톰이 소리쳤어요. 안 돼.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건 모두 내 허락을 받아야 해. 그럼 다른 매체에 기고하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프리랜서로요. 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맥이,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쓰는 게 제 일이에요. 그날 점심시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목부터 고민됐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이건 단속이 아니다. 정치적 압박이다. 저는 그동안 목격했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30분에 받은 마이크의 전화부터 시작해서 헬리콥터가 빙빙 돌던 그 아침의 충격적인 광경, 한국인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던 모습, FBI 요원들의 협박, 편집국장의 압력,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모든 일들까지 말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안전과 직장을 지키려고 공공의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기자로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고 이제라도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계속 썼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체포당한 진짜 이유, 그들 대부분이 합법적 체류자였다는 사실, 이것이 방위비 협상과 연관된 정치적 압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진 지역 경제의 붕괴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기사를 다 쓰고 나니 4,000단어가 넘었어요. 평소 쓰던 기사보다 훨씬 길었지만 빼야 할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진실이었고 모든 것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기사를 어디에 실을 것이냐였어요. 사바나 포스트는 불가능했고 다른 지역 언론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생각난 게 온라인 독립 언론이었어요. 사우스 투데이라는 매체였는데 남부 지역의 진보적 이슈들을 다루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 기사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지역 언론이 보도하지 못한 진실을 담은 기사입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던 기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3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매우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게재하겠습니다. 법적 검토 후 내일 아침에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제 기사가 세상에 공개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우면서도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수요일 오전 8시에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됐어요. 제목 그대로 이건 단속이 아니다. 정치적 압박이다였어요. 부제는 사바나 현장 기자의 고백이었고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게재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만을 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해주는 기자가 나타났다. 용기 있는 보도에 감사한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톰이 제자리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맥이, 내가 쓴 기사 봤어. 정말 실망이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실망스러운 건 저예요. 지금까지 침묵했던 제 자신이 가장 실망스러워요. 1시간 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즉시 해고 통보였어요. 회사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이유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개인 물품을 정리하면서 마이크가 와서 말했어요. 맥이, 정말 대단해. 용기 있는 일이었어. 고마워, 마이크. 그런데 너도 조심해. 이제 더 심한 압박이 올 거야. 정말 그랬어요. 오후에 집에 돌아가니 이미 FBI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FBI 요원들은 예상대로 왔어요. 이번엔 3명이었는데 처음 만났던 2 요원에 더해서 여성 요원 1명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제 거실에 앉아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기 씨, 오늘 게재된 기사를 봤습니다. 매우 실망스럽네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들을 마주봤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거든요.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실망스럽다고요? 저야말로 실망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여성 요원이 나서서 말했어요. 매기 씨, 국가 안보라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요? 합법적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게 국가 안보인가요? 지역 경제를 파괴하는 게 국가 안보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 요원이 경고했어요. 매기 씨, 이 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생각해 보세요.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기밀 정보 유출, 국가기관 모독,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기밀 정보요? 제가 쓴 건 모두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국가기관 모독이라니 진실을 말하는 게 모독인가요? 그들은 30분 더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거든요. 해고도 각오했고 법적 조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요원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기사가 CNN과 뉴욕타임스에 인용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바나 현장 기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식으로 소개되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었거든요. BBC에서는 저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화상 인터뷰였는데 영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제서야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했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제 기사를 크게 다뤘다는 거였어요. 제목이 지역 기자의 양심 고백, 언론 자유의 현주소였어요. 기사에서는 제가 겪은 압박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언론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금요일에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제 기사가 그 계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상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반응은 사바나 시민들로부터 나왔어요. 토요일 오전에 제 집 앞에 꽃다발들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익명으로 가져다 놓은 거였어요. 쪽지들도 함께 있었는데 내용이 감동적이었어요. 용기 있는 기사를 써줘서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었어요. 일요일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내 중앙광장에서 시민 집회가 열린 거였어요. 언론 자유수호라는 명목이었는데 참가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저도 초청받아서 참석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매기 기자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자 정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 감시해야 하고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에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가 영웅이라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저는 에밀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늦게라도 옳은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에밀리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준호 가족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애틀랜타의 한 독립 언론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한 거였어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조건도 사바나에서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실만을 쓰고 싶었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현대차 공장을 찾았어요.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지만 몇 개 부서에서는 조금씩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희망의 신호였어요. 버려진 공장 앞에 혼자 서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나는 늦게라도 썼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이 도시가 유령이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이에요.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펜은 다시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진실을 기록하는 기자로서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요.